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구강생리학 과목을 맡게 된 이행은이라고 합니다. 네, 원래 이제 저희가 개강을 해서 원래라면 이제 얼굴을 보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면대면 수업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3주 정도가 늘려졌다가 지금 더 이제 2주 정도가 더 밀려졌잖아요. 연장이 되면서 이제 보강을 그 4번 정도를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구강 생리학 이 과목도 이제 온라인 수업을 2주 정도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2주는 이제 보강으로 면대면 수업인데 보강으로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조금 이제 계속 변동사항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되게 지금 혼란스러운 도 되게 많고요. 뭐 저보다는 뭐 일단 여러분들이 더 많이 혼란스럽겠죠. 그죠? 그리고 1학년이고 지금 입학을 해야 되고 지금 다 같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계속 이제 그런 시행도 계속 바뀌고 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되게 좀 복잡하실 거예요. 복잡하실 건데 일단은 저희가 4월 둘째 주부터 일단 면대면 수업으로 일단 지금까지는 확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 일단은 계속 이제 일정이 변경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연락을 해서 이렇게 변경된 사항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지금까지 확정된 내용은 2주는 온라인 강의를 하시는 걸로 하는 거고 2주는 이제 면대면 수업으로 보강을 할 건데 이제 한 주 차는 중간고사 전에 보강을 할 거고 이제 뒤에 한 번 남은 보강은 이제 기말고사 치기 전에 이제 보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강 생리학 오늘 이제 처음 온라인 강의를 시작을 할 건데요. 저희가 처음에 그 1주차 수업을 가제 수업으로 이제 대신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교과서 3페이지부터 여기 35페이지의 시냅스 있는 부분까지 아마 정리를 한번 하라고 저희가 과제를 내줬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이제 노트 정리를 했겠지만 이 부분을 안 하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중요한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한 번 더 보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오늘은 1장부터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파트 1 그 생리학의 개념부터 먼저 보실 건데요. 먼저 학습 목표를 한번 볼게요. 학습 목표는 생명체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체의 항상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가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학습 목표에 이제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 체크를 하셨다가 여러분들도 책이나 아니면 노트 필기에 따로 표시를 해 두시고 거의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생리학의 개념부터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자, 생리학이라는 것은 피지올로지라고 부르고요. 이 피지올로지는 라틴어의 피지오 자연이라는 뜻과 그 다음에 로기아라는 과학이라는 그런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제 만들어진 그 단어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뜻이며 그 중에서도 이제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생리학의 목적은 생명 현상이 유지되는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래서 생리학 중에서도 우리는 인체 생리학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고, 그리고 인체 생리학 중에서도 구강에 관한 이제 구강 생리학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먼저 인체 생리학이 뭔지를 살펴보면은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 조직, 기관의 구조와 기능,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인체 구성 요소들의 상호 관계를 다루는 분야가 바로 인체 생리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분
세포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뭐 기관이나 구조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는 과목이겠고, 그다음에 그런 인체 구성 요소들의 서로 상호 관계를 다루는 그런 그 학문이 인체 생리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생명체의 그러면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생명체의 구조는 이제 제일 기본이 되는 단위, 생명체의 제일 기본이 되는 단위는 세포죠, 세포, 셀. 이 세포들이 모여서 이제 조직, 비슷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세포들이 모여서 된 게 조직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 조직은 뭐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겠고, 이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 기관이 하나의 기관계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 기관계가 하나의 개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세포라는 것을 생명체가 생명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단위라고 했어요. 그죠? 기본 단위라고 했고, 세포가 모여서 이제 된 게 조직이에요. 그래서 조직은 구조와 기능이 유사한 세포들이 모여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조직들이 모여서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을 형성하는 게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관련성이 있는 기관들이 모여 작업을 기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기관계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완전히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개체로서 생명체인 인체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의 구조는 세포부터 조직이 기관으로, 기관이 기관계로, 그 다음에 하나의 독립된 인체로 이제 인체가 형성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생명체의 특성이 있어요. 특성. 그래서 생명체의 특성을 한번 보면은, 자, 생명체는 이제 주위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을 하면서 그 자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질서를 또 유지를 할 때는 우리가 에너지가 없으면은 그런 생명체가 이제 존재를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생명체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먼저 이제 적응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적응이라는 것은 이 생명체가요. 생명체가 다양한 외부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한다는 의미예요. 적응. 예를 들면은 계절에 따라서 기온이 변하면은 세포의 물질 대사가 변한다거나 호르몬의 분비라든가 아니면 땀을 낸다든가 그렇게 우리 몸이 적응을 하는 게 이 생명체의 특성이 되겠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물질의 대사예요. 이 물질의 대사는 우리 이 생명체는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로써 영양분을 흡수를 하고, 그리고 또 숨을 쉬죠, 숨을 쉼으로써 우리한테 이제 생명체한테 필요한 물질하고 에너지를 생산을 하게 돼요. 맞죠? 그래서 물질 대사라는 거는 산소를 흡입을 해서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 그럼으로써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는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체는 성장이라는 걸 해요. 성장. 그래서 생명체는 이제 살아있는 물질의 양과 크기의 증가를 바로 우리는 성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포의 용적이 이제 증가를 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성장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명체가 가진 또 하나의 특성이 바로 이제 운동이에요. 운동. 그래서 그 생명체는 끊임없이 움직이게 되죠.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끊임없이 움직이게 된다는 게 생명체의 하나의 특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바로 반응이에요. 반응. 그래서 생명체는 외부 환경의 물리화학적인 자극뿐만 아니라 내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적절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외부 변화에 따라서 특수한 세포나 조직, 그 다음에 기관들이 그래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 바로 생식이에요. 종의 보전, 생식을 하는 건데, 모든 생명은 이제 자신의 닮을 이색, 그러니까 새로운 개체를 퍼뜨리기 위해서 생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물 집단의 개체수 증가와 종족 보존을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생식을 한다는 게 이 생명체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항상성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항상성이라는 것은 되게 아까 학습 목표에서도 나왔다시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성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항상성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어떠한 외부 환경에 자극을 받지 않고 계속 우리 인체 내부를 일정하게 유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보면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내부 환경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신체의 능력이에요. 신체 능력. 자, 다시 예를 들면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혈압이나 체온이나 체내에 있는 산소나 혈당이나 이런 나트륨 이온 농도 등이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안 변해죠. 그러니까 아무리 밖에 외부 환경이 변화가 생겨도 우리 안에 내부 환경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신체가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항상성이 유지가 안 되면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정상 기능을 하는 것들이 다 방해가 되면서 병에 걸리게 되거나 아니면 병리적으로 이상한 상태가 이제 되는 거죠, 여러분. 항상성이 깨진다는 거는 결국에는 병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외부에서 변화가 생겨도 우리 내부 인체는 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 인체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혈당이나 체온 이런 것들이 다 항상성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간단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구강 생리학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책에도 이제 9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만약에 질병에 걸리게 됐어요.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자,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깨어진 항상성을 원래대로 회복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아까 전에 항상성을 앞에서 봤을 때 여러분 항상성이 유지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질병에 걸린다고 했죠. 맞죠?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항상성을 원래대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학 자체는 이제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인체의 체계를 연구하는 이제 학문이지만 그에 의해서 질병과 본질과의 치료나 예방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생리학을 배우는 것 자체도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나 우리 구강 생리학은요. 자, 구강 기능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생리학의 일부분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능을 이제 유지를 하고 그러한 기능을 이제 생명을 유지를 하는데 매우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맞죠? 우리가 지금 살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려고, 맞죠? 그러면은 생명 유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먹는 거죠, 먹는 거.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말하는 거, 이런 게 우리의 일상생활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리고 생명 유지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구강에 장애가 왔거나 질환이 왔을 때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도 못할 거고, 그러면서도 씹는 기능이나 이런 게 떨어지게 되면 전신적인 기능 이상에도 이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강 생리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구강 쪽에 장애가 왔을 때, 장애가 오거나 질환 같은 게 왔을 때 치료를 하거나, 그리고 그 전에 예방 방법의 연구에 기초가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강 생리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강 생리학은 이 생리학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생리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이 구강 건강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구강 건강에 장애가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기초가 되는 중요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강 생리학이 되게 중요한 과목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구강 생리학 자체가 중요한 과목이긴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과목인 이유가
여러분이 이제 최종 목표가 치과위생사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러면은 이제 치과위생사의 면허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나중에 그 국가고시를 치셔야 되는데 이 구강생리학 과목이 아주 국가고시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찌감치 노트 정리도 정리를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시킨 거고 그래서 조금 이제 국가고시 과목이기 때문에 또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렇다면은 이제 파트 2쪽을 보도록 하겠는데 파트 2쪽은 이제 세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세포의 구조나 뭐 세포가 어떻게 물질이 이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먼저 보시면 첫 번째, 세포 소기관의 종류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세포막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세포 내 물질 대사 작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네 번째, 세포의 물질의 이동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조금 많죠, 여러분. 체크를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볼게요. 자, 먼저 세포의 구조를 볼 건데요. 자, 세포라는 것은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최소 기본 단위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생물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그 다음에 유전적인 최소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생명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 단위라고 세포를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세포는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세포는 이제 크게 핵하고 세포질로 크게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핵이라는 애를 따로 볼 거고, 자, 세포질에는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기관 중에 뭐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그 다음에 형질 내세막, 그 다음에 골지체, 용해소체, 중심소체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를 한번 하셨기 때문에 단어가 생소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핵에 관해서 볼 거고 그 다음에 세포질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핵은 뭐 하는 데고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 중에서 얘는 뭐 하는 앤지 얘는 뭐 하는 앤지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이게 하나의 세포예요. 그죠? 하나의 세포인데 크게 이제 핵하고 세포질하고 나눠진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세포질 안에는 많아요. 소기관이. 그죠? 원형질막, 미토콘드리아, 중심소체, 리소솜, 리보솜 많아요. 그죠? 골지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세포의 구조 중에서 핵 먼저 볼게요. 핵. 자, 핵은 세포 제 가운데 중앙에 위치를 하고 동그랗게 생겼어요.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생겼어요. 이 핵은 중요한 사실이 있죠. 자, 유전물질인 DNA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포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애예요. 왜? 유전물질인 DNA를 얘가 가지고 있으니까. 자, 핵은요. 핵막, 핵인, 핵공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자, 핵막은요. 내막과 외막, 그러니까 이중구조. 이중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핵공은요, 여러분. 핵공은 이렇게 구멍이 나져 있어요. 떵떵떵 구멍이 나져 있기 때문에 핵과 세포질 사이에 RNA나 단백질의 전령 분자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핵공이 이렇게 똥똥똥 뚫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핵공을 통해서 이 핵과 세포질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핵인이라는 거는 이 핵 안에 있는 애인데 이 핵인은 RNA의 합성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RNA를 생성하는 애가 바로 핵인이에요. 그래서 이 핵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유전물질인 이 DNA를 갖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사실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 그 질,
세포질을 볼 건데, 세포질에는 이제 세포 소기관들이 다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제 여기 표 2-1, 그러니까 교과서에도 지금 14페이지 보시면 세포 소기관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다시 나와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핵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고 했죠.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 및 ATP,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ATP를 생산하는 중요한 애예요. 자, 리보솜이란 애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또 중요한 아이고요. 그 다음에 형질 내세망에는 가립 형질 내세망이랑 무가립 형질 내세망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역할에 대해서 보면은 가립 형질 내세망은 표면에 리보솜을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자, 리보솜이 뭘 하는 애였어요? 단백질 합성하는 애였죠?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합성과 운반에 관련이 있는 거고, 무가립 뭐가 없어? 표면에 리보솜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합성이 아니라 지질 합성 및 칼슘을 저장하는 애가 무가립 형질 내세망이에요. 알겠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골지체는 단백질과 지질의 농축 및 배출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리소솜. 자, 리보솜하고 리소솜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애였고, 리소솜은 가수분해, 효소를 함유를 하고 있고, 세포 내에 소화를 돕는 애가 리소솜이에요. 그 다음에 포옥시소, 가산화소체라고 하는데, 얘는 가산화수소를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해독작용을 하는 애가 포옥시솜이고, F는 화학물질 및 대사산물을 저장하는 애가 바로 F입니다. 그 다음에 중심소체는 나중에 염색체 분열 이런 거 이제 할 때 방추사를 형성을 해가지고 염색체를 가운데 부분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중심 소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 자체를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다 넣어버리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얘네들은 이렇게 그냥 생겼다라고 한번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 한번 넣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세포막에 대해서 볼 건데, 세포막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세포막의 역할은 뭔지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세포막은 보시면은 이 인지실에 이중층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곳곳에 이렇게 단백질이 심겨져 있어요. 박혀져 있어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세포막이요. 세포를 싸고 있는 막이요. 그래서 이 세포막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교과서는 15페이지에 있어요. 자, 세포막은 세포와 외부 환경 사이를 구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물질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합니다. 세포 간의 물질 이동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외부 자극을 다 수용을 해요, 얘가. 그 다음에 우리 세포, 그러니까 동종세포인지 남의 세포, 이종세포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식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종류의 이제 효소가 부착이 되어져 있다라고 그런 역할에 대해서, 세포막의 역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지질이 이중층으로 되어져 있고, 여러 개의 단백질이 이렇게 박혀져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세포막을 통해서 우리 아까 방금 세포막의 역할이 물질 이동의 통로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은 이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할 때 대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총 7가지가 나올 건데 한번 차례대로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포막을 통한 이제 물질이 이동이 될 때 이게
수송, 그러니까 수동 수송이냐 아니면 능동 수송이냐에 따라서 이제 물질의 이동이 달라져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자, 능동 수송이라는 것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그러니까 물질이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을 할 때 에너지가 필요가 없어요. 수동 수송은 에너지가 필요가 없어. 그러면 뭐에 의해서 되느냐? 농도차냐, 농도차, 그 다음에 압력차, 그 다음에 전위차에 의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스스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 필요 없이. 그래서 예를 들면은 확산이나 삼투나 이제 여가 이런 것들이 수동 수송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 반대로 능동 수송은요. 이제 물질이 운반체를 통해서 이제 물질이 이동을 하는데 그때 ATP 형태의 에너지가 소비가 돼요. 소비가 되어서 얘는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로 농도의 기울기, 농도 경사에 의해서 역행해서 이동을 하는 게 바로 능동수송이에요. 그래서 수동수송하고 능동수송의 제일 중요한 차이점은 에너지가 필요하냐 안 하냐예요. 그래서 수동은 에너지가 필요 없고 능동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능동수송에는 능동수송 그 다음에 세포 내에 유입되는 거, 세포 외로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능동수송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각각 이제 물질의 이동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볼 건데, 자, 아까 전에 수송의 제 첫 번째가 바로 확산이었어요. 확산. 그죠? 확산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자, 아까 수동에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안 하다고 했어요? 에너지가 필요 없다고 했죠. 그죠? 에너지가 필요 없이 이 확산은, 물질이 농도의 경사에 의해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죠?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평형 농도에 이제 도달할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요, 그죠? 그래서 이 확산의 속도는요, 여러분, 농도의 경사나 질질의 용해성이나 물질의 크기에 의해서 이제 좌우가 되는데, 이 농도의 경사가 클수록, 그 다음에 지질의 용해성도 높을수록, 그리고 물질의 크기가 작을수록, 확산은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대표적인 확산은 폐의 세포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체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확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자, 촉진확산이라는 게 있어요. 촉진확산. 예, 이 촉진확산은 혼자 확산이 안 돼요. 혼자 확산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운반체가 하나 필요해요. 운반체. 왜냐하면은, 책에도 한번 보시면, 16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은 세포막의 지질에 용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포막을 통과하기에는 얘가 너무 커요, 크기가. 그래서 너무 크기 때문에 혼자 확산이 안 돼요. 이동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세포 내에서 우리 세포 내 구조에서 여러분 기억나요? 이렇게 단백질들이 쏙쏙쏙 박혀져 있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세포막에 있는 운반 단백질하고 얘가 결합을 해야지만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죠. 높은 농도 포도당의 농도가 낮은 포도당의 농도로 들어와야 되는데 얘가 너무 크니까 이 세포막을 통과를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운반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얘가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이제 물질이 이동이 되는 게 바로 촉진확산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삼투라는 것은 이제 뭐냐고 이제 보면은, 자, 삼투는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는 용질이 통과할 수 없는 막을 경계로 물이 막을 통과해서 확산되는 현상을 삼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는 용질이 이제 농도 차이를 나타낼 때 용질의 농도가 얘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얘는
삼투라고 해요. 물이 이동하는 것을 삼투라고 합니다. 다시 삼투라는 것은 이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는 용질이 이제 농도의 차이를 나타낼 때 이 농도가 얘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게 바로 삼투예요. 삼투. 그래서 삼투에서는 이제 등장액, 저장액, 고장액 이렇게 세 개의 이제 그 용어가 나타나는데, 자, 등장액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세포의 그 환경, 주위의 환경과 그다음에 용질의 농도가 삼투질의 농도가 그 동일한 거, 농도가 같은 용액을 우리는 등장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장액은 그 세포 환경보다 용질의 농도가 낮은 용액을 우리는 저장액이라 해요. 반대로 높은 용액을 우리는 고장액이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적혈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바로 이 등장액에 해당되는 적혈구는 그 용매, 그러니까 물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농도가 같다고 했잖아요. 농도가 같으니까 삼투 형성이 일어나지가 않죠. 그러면서 세포의 모양도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용질의 농도가 낮은 용액은, 저장액은 이 적혈구가 어떻게 돼요? 팽창이 되는 거죠. 팽창. 왜냐하면 용매가 주변 용액에서 세포 내로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적혈구 자체가 팽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정액은 그 세포 환경보다 용질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 용매가 세포 내 주변 용액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세포 자체 적혈구가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액, 저장액, 고장액 이 세 개의 단어를 그냥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삼투에 대해서만 그 정의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가라는 거는 여러분 그냥 걸러주는 거, 그러니까 깔때기. 이렇게 깔때기가 있으면 이렇게 이 압력의 차이에 의한 액체의 이동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부어줬을 때 걸러지는 거는 밑으로 이렇게 빠지겠고, 그 다음에 걸러지지 않는 것은 위에 그냥 남아져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자, 책에 보시면 막을 중심으로 이제 내막과 외막 사이에 압력 차이가 있을 때 이 막을 통해서 액체가 이동하는 현상을 바로 여가라고 합니다. 여가. 그래서 이 여가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외부에서 힘이 가해져야 되고요. 그래서 가해져야 되고,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인체의 여가의 예를 들면은 이제 모세혈관 막을 통한 체액의 이동과 신장의 사구체에서 이제 오줌이 걸러질 때 그때 얘기하는 사구체 여가가 우리 인체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여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시만요. 바뀌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능동수성 이제 세 가지를 할 건데, 능동수성은 우리가 아까 전에 수동수성은 ATP가 에너지가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물질이 이동할 때. 근데 능동수성은 어떻다고 했어요? 물질이 이동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물질이 운반체를 통해서 ATP 형태의 에너지를 소비하여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로 농도 경사에 의해서 역행해서 이동하는 것이 바로 이 수동수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수동수송의 대표적인 기전은 여러분 나중에도 뒤에 한번 배우실 건데요. 나트륨이랑 칼륨의 펌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그 세포의 막전이 뭐 분국, 탈분국, 재분국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 그런 세포의 막전이 유지를 하는데 이 펌프 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뒤에 3장에 우리 신경 그거 하면서
한 번 더 볼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능동수송의 가장 대표적인 기전에 나트륨과 칼륨의 펌프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이제 그 세포 내 이입이랑 세포 외 유출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떤 것인 것만 조금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세포 내 이입을 한번 보면은 자 세포막의 일부분이 세포 안으로 함몰이 됐어요. 함몰이 돼서 이 함몰된 부분이 떨어져 나와서 이런 세포 외액을 함유한 주머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머니를 소낭소포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소낭이 만들어지는 것을 세포 내 이입, 그러니까 세포 내에 들어왔다고요. 세포 내에 들어왔다고 들어오면서 물질이 이제 이동이 되는 거고 반대로 세포 외 유출은 뭐겠어요? 대충 이런만 봐도 유출이니까 빠져나가는 거겠죠, 밖으로. 그래서 세포질에 존재하는 이 소낭이 세포막과 융합해서 세포 내액을 함유한 이 내용물들이 다시 세포 밖으로 수송이 되는 과정을 세포 외 유출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대사된 노폐물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배출되는 현상을 그냥 세포 외 유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물질의 대사에 대해서만 잠깐 이제 보면은 이제 이번 파트는 이제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뒤에 이제 여기 세포 분열이나 DNA 나오는 거는 너무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냥 물질의 대사에 대해서만 잠깐 어떤 것인지 볼 거고 그 다음에 이하작용과 동화작용이 뭔지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의 대사라는 것은요, 여러분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질의 분해와 합성의 모든 화학적 변화를 물질 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분해와 합성의 화학적 변화를 합쳐서 전부 다 물질의 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분해하거나 합성할 때는 에너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함께 일어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는 물질의 대사를 통해서 얻어진다. 자, 그렇다면은 이 물질의 대사가 되는 이제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동화작용이고 하나가 이하작용입니다. 그러면 아까 물질의 대사가 뭐였어요? 분해하고 합성이 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분해꼴고 하나가 합성이겠죠? 그죠? 보시면 자 동화작용을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로 합성되는 과정이에요. 합성되는 과정이 동화작용이고요. 물질 사이에 새로운 화학 결합이 생성되면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일어난다. 세포는 동화작용을 통해서 세포의 구성 성분이나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한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반대로 이하작용은요. 자,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분해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물질 사이의 화학 결합이 끊어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해요.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 일어난다. 세포는 이하작용을 통해 세포의 생명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려운 말 아니죠? 동화, 합성, 이하는 분해. 그죠? 얘는 에너지를 흡수를 하니까 흡열 반응. 얘는 에너지를 방출을 하니까 발열 반응. 그죠? 그 다음에 동화작용을 통해서 얘는 물질을 얻는 거고, 필요한 물질을 얻고, 얘는 이하작용을 통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자, 그래서 물질 대사의 예를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자, 동화작용은요,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포도당을 합성하는 강합성 과정이 동화 과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분자의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합성. 그 다음에 여러 분자의 포도당이 결합해서 글리코젠을 합성하는 과정이 다 동화 과정이 되겠고, 자, 이하 과정은 반대로 분해하는 거겠죠. 자, 포도당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를 해서 뭘 해요? 호흡하죠? 세포를 호흡하는 과정이 이하작용이겠고요. 그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린으로 분해를 하는 소화 과정이 모두 이하작용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그죠? 동화는 합성, 이하는 분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물질의 대사까지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할 거고요. 3장은 그 시냅스까지 여러분들 아마 정리를 하셨을 건데 시냅스까지 해서 뒤에 연결을 하기에는 조금 끊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다음 주에 제가 그냥 3장을 통째로 수업을 준비를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많을 수도 있는데 뭐 오늘 한 양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을 제가 콕 집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3장은 다음 주 강의 때 다 같이 하는 걸로 하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1장하고 2장 수업을 이제 했는데 오늘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노트 필기하신 거 한 번 더 복습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강의에 포함이 되는 게 이제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장을 아마 다 수기로 필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제가 이제 과제란에 이제 올리도록 업로드를 하도록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에다가 과제를 꼭 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온라인 강의를 시간표 수업 시간대로 들으시면 안 되고 무조건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그 다음 주 일요일까지 그렇게 일주일씩 끊겨요. 무조건. 그래서 그 기간 안에 강의를 꼭 들으시고 그 다음에 과제를 업로드를 하셔야지만 출결이 체크가 되시고 그 다음에 과제 역시 냈는지 안 냈는지 체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꼭 강의를 들으시고 과제도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1주차 과제 노트 필기 하신 거 사진 찍으셔서 1주차 과제란에 업로드를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혹시나 또 궁금하시거나 모르는 사항이 있으시면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오늘 첫 번째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더 알찬 내용으로 그렇게 뵙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